이번 방송은 클라우드와 비물질화, 클라우드의 역사, 클라우드의 개념, 데스크탑과 콘솔의 종말, 클라우드의 중앙화 문제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클라우드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중앙화의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821년 최초의 전기모터와 발전기가 탄생한 이후 사람들은 각 가정에서, 회사에서 개별적인 전기를 생산해서 사용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882년 에디슨이 최초의 중앙집중식 발전소를 만들면서부터 전기를 상업화시키고 이것은 점점 더 커져서 국가적 차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개인이 발전기를 가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중앙집중식 발전소가 발전하게 되어 나중에는 가정에 버튼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개별화에서 중앙화로 넘어가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전기 생산의 중앙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은 클라우드와 비물질화입니다. 1965년 존 메카시가 컴퓨팅 환경은 공공시설을 쓰는 것과도 같은 것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도 이분 때문인데요. 1955년 컴퓨터 과학자 존 메카시, 이분이죠. 지능이 있는 기계를 만들기 위한 과학과 공학이라는 논문에서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인공지능의 기본 언어인 리스프를 개발한 분이기도 한데요. 평생을 인공지능 연구에 몰두하셨습니다. 인공지능이 얼마나 빨리 발전할 것인지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지금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진전이 있었다. 인간지성을 가진 프로그램을 얻는 것은 여전히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이분이 얘기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인공지능에 대한 평생 연구와 긍정적인 어떤 언급을 하시고 돌아가셨네요. 클라우드는 제너럴 매직이라는 회사가 1995년 3월부터 통신 회사들과 제휴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최초로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서비스나 인프라적인 환경이 적절하게 구축되지 못하여 실패했습니다. 약 10년 후 2005년에서야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단어가 다시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단어는 2006년 구글의 회장이었던 에릭 슈미트에 의해서 처음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SaaS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SaaS 외에도 여러 가지 클라우드 형태가 있는데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쉬운 단어로 쉬운 시스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는 것은 소프트웨어나 어플리케이션 등을 웹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초기에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이 구글의 드롭박스, 다음 클라우드 등이 있겠죠. 그래서 워드나 엑셀, 파워포인트, 아리아 한글, 포토샵 등 각종 소프트웨어를 PC에서 작동하지 않고 여기 PC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클라우드 회사의 서버에 이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미 저장되어 있다가 내가 쓰고 싶은 때에 이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돌려줍니다. 이것이 클라우딩 컴퓨터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드랍박스와 N드라이브를 1테라씩 쓰고 있는데 월정액을 내고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는 구름이다. 구름 속 시스템의 내부적인 구조를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죠. 서비스 업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컴퓨팅 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 우리도 모르게 언제 어디서나 이 구름 속에 있는 어떤 자원과 우리는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컴퓨터가 아닌 클라우드 회사의 저장 공간에 또
나의 정보를 저장하기도 합니다. 저장하기도 하고 나의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소프트웨어가 바로 사용이 가능한 이것이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다음은 스트리밍입니다. 스트리밍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실시간 재생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에서 영상, 음향, 애니메이션 등의 파일을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다운받아 재생하던 것을 다운로드 없이 실시간으로 재생해 줍니다. 옛날에는 내가 CD를 넣어야 되고 카세트 테이프를 넣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런 것 없이 전송되는 데이터가 마치 물이 흐르는 것처럼 처리된다 해서 스트림이라는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이것은 별명이죠. 물 흐르듯이 여기서 모바일이나 내 PC로 물 흐르듯이 정보가 들어오게 된다, 재생되게 된다, 구동되게 된다, 이런 내용이죠. 이것은 1995년 리얼 네트워크사가 개발한 리얼 오디오에서 처음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최초의 클라우드 스트리밍 게임 상용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최초로 상용화시킨 회사는 온라이브라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온라이브 회사에서 어떤 것을 게임 상용화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디바이스가 손가락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실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원격 서버에 전달한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2010년 온라이브라는 클라우드 기반 스트리밍 게임 회사가 실리콘밸리의 컨퍼런스 룸에서 실물 같은 여인의 3D 얼굴을 손가락으로 터치하면서 아이패드에서 시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가락으로 이 여인 위에 이 아이패드 위에 손가락으로 왔다 갔다 거리면 실시간으로 원격 서버에 전송이 되고 여기서 데이터 처리를 해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비디오 스트리밍으로 디바이스에 실시간으로 보일 정도의 속도로 전송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실시간으로 이 여성이 이 손가락과 함께 반응을 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저지연, 저손실, 비디오 스트리밍 기술, 영상 고효율 압축 기술 등 여러가지 기술이 필요하며 통칭 클라우드 스트리밍이라고 불립니다. 클라우드 스트리밍은 2011년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선정한 10대 이머징 기술 중 하나로 영화, 게임 등 많은 서비스에서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2012년 이 회사가 결국은 문을 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게임이 당시의 기술로는 너무 허접하게 나와서 결국은 문을 닫게 됐는데 이것을 소니사가 모든 저작권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스크탑과 콘솔의 종말이 예고되고 있는데 이렇게 어떤 기계 장치의 도움 없이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의 서버에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실시간으로 내 모니터에 전달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그램과 자료 저장을 할 공간이 앞으로는 없어지는 그런 하드웨어가 없는 세상이 점점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모니터에 스위치만 ON 하면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게 돼서 앞으로는 이런 데스크탑이나 콘솔이 사라지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원과 배터리만 들어오면 스위치를 켜고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게임이나 음악, 영상 등 실시간 스트리밍과 내 정보 저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잠시 과거의 추억을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저는 어느 세대인지 어디까지 추억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세상은 물질에서 비물질 세상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세상에 나왔던 물질, 모든 물질이나 도구들은 앞으로 다 사라져간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개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도구, 디바이스는 클라우드로 인해 비물질화가 가속화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주변 기기의 비물질화 과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언제 어디서나를 위해서 점점 비물질화되고 이동성이나 휴대성이 아주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들은 점점 축소되거나 통합, 제거되는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켓빔, 여기서 모니터를 과거의 어떤 대형 모니터보다 조그마한 어떤 포켓으로 변해나가고, 이런 키보드도 어떤 조그마한 상자에서 휴대성을 지니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요즘 많이 유행하게 되는 AI 스피커 등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세상에서 AI 스피커 쪽으로 지금 이동한다라는 요즘 연구 자료들이 많이 있죠. 여기서 더 진화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진화를 보겠습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안경시계 팔찌 형태의 포터블 형태, 패치같이 피부에 직접 부착할 수 있는 어태처블, 그리고 인간의 신체에 직접 이식하거나 복용하는 형태의 이터블, 이 3단계로 보시겠습니다. 그러면은 포터블부터 우리가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해서 시청을 한번 해볼게요. 이것은 손목에 밴드처럼 착용해서 모니터를 나오게 하는 방식을 취하는 웨어러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손가락에 착용해서 어디든 터치를 하게 되면 모바일이나 다른 모니터에 적용을 하게 되는 그러한 웨어러블 기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포터블 형태를 보셨고, 다음은 어태처블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패치와 같이 피부에 직접 부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얇은 막에 나노 복합 소재를 코팅해 만든 센서에 QLED 디스플레이를 붙여 만들었습니다. 본 기술은 누르는 즉시 실시간으로 디스플레이가 되니까 사용자의 편의성이 증대된 압력 센서를 개발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투명 보안 디스플레이 사용하려 하고 있고요. 그 투명 보안 디스플레이는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출입문, 그 다음에 자동차용에서 생체 인증을 가지고 저희가 인증할 수 있는 군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맥박의 압력까지도 감지해 전자피부로 활용하면 원거리 진맥과 건강상태 확인 등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일본 연구팀은 다음은 스마트손입니다. 전자피부 디스플레이를 개발했습니다. 혈중 산소량을 LED로 보여주는 이 디스플레이는 원하는 크기와 모양으로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 신체 어디든 장착할 수 있습니다. 손등이나 손바닥 전체를 디스플레이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영국 연구팀은 손등을 터치스크린으로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초음파가 사람의 몸을 관통한다는 점에 착안해 손등을 문지르면 손에 심은 초음파 송신기를 통해 손바닥에 신호가 오는 겁니다. 잠시 전의 영상과 비슷한 형태의 스마트손이죠. 자, 다음은 스마트 네일입니다. 손톱에 부착해서 쓰는 형태입니다. The surface area of the chip is only 20% of a fingernail. Fine nail, only 3 steps done. Environmental coating material in the same level of contact lens. Brushing and no foreign body sensation appears in long-term wear. Equipped with new generation of IoT chip and rich built-in featured cloud services, suitable for Android and iOS dual platforms. Start the built-in functions just by a touching. Jacom N3 Smart Nail Chip can quickly help you to send multiple to harvest energy. 다음은 스마트 컨택트 렌즈입니다. Kinetic energy of blinking, which is then converted into electrical power. Smart contact lens technology could correct a person's vision for life. The bionic lens could improve 20/20 vision threefold.
As cool as the technology was, 과거에 the person 구글 wearing the 글래스가 device was 있었죠. not so cool. The idea was great, and it's been reimagined in voluntary blinks. Stop at helping us see or document our reality. They also have the potential to augment our reality. Samsung has patented a 여기 잘 보시면 삼성이 이미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내장한 스마트 콘택트 렌즈의 특허를 이미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The sensors will be able to overlay information on the physical world. 그리고 마지막에 이 텁을 인간의 신체에 직접 이식하거나 복용하는 상태에는 다음에 한 단락을 꺼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향후에 10년 뒤에는 현실 생활에서 약 1000억 개의 사물이 서로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그것이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알파고의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알파고의 클라우드 시스템이 굉장히 크게 역할을 미쳤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 중서부에 있는 구글 클라우드 센터에서 서울의 대국장과 광 케이블로 연결을 시켜서 알파고는 두뇌에 해당하는 CPU 1002개와 그래픽 처리 장치 GPU 176개를 탑재하고 1000여 대의 서버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바둑이 1대1 대결의 원칙을 깼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세돌 구단의 1승이 얼마나 큰 승리였는가, 인간의 승리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컴퓨터와 인간 한 명이 싸워서 승리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로 남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의 발전과 현 주소입니다. 현재 클라우드의 판세는 공룡의 삼국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마리의 공룡은 아마존 웹 서비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019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퍼블릭 클라우드라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일반 대중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아주 일반적인 클라우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 대비 17.5% 증가했던 이 시장은 2143억 달러 규모의 시장입니다. 2022년까지 IT 성장세 약 3배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는 9년 연속 선두를 달리고 있고 그 뒤를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사업은 매우 매출이 폭발 증가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존 웹 서비스는 2019년 1분기에 약 9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을 창출했는데 아마존 전체 영업이익의 60%를 차지한 것으로 보면 아마존이라는 엄청난 회사의 60%의 영업이익이라고 하면 거의 말을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2019년도 4분기 수익이 약 39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여기의 30% 정도 수익이 클라우드, 그러니까 약 13조 정도가 수익이었는데 역대 최고 기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글도 지금 추격하고 있는데요. 2019년 클라우드 사업에서 전년 대비 88%를 성장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89억 달러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분야의 많은 성장 둔화 한계를 지금 클라우드로 극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사업이 폭발을 하고 있다. 그런데 클라우드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란 것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서버 및 데이터 처리 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너무 넘쳐나고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송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지연 상태도 굉장히 문제점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의 통신 과정에서도 보안 문제까지 발생을 하고 데이터 처리 속도, 용량, 보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탄생한 것이 엣지 컴퓨팅입니다. 이것을 더 쉽게 우리가 한번 풀어보자면 클라우드 컴퓨팅은 중앙입니다. 중앙에서 나의 단말기까지 어떤 클라우딩 컴퓨터로 처리를 해주는데 사람들이 너무 늘어나니까
부하가 걸린다는 거죠. 이 부하가 걸리는 어떤 문제들을 이 마지막 중앙이 아닌 엣지, 이 마지막에 있는 나의 어떤 기기들에서 처리를 해준다. 그래서 중앙과 엣지의 결합으로 이 클라우드가 완성이 된다. 이런 얘기죠. 5G의 최대 수혜자는 클라우드입니다. 이 말뜻은 서버에서 클라우딩 컴퓨터로 기기들에게 서비스를 해주는데 5G라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앞으로는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클라우드 공룡들이 5G 시장 공략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자사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에서 5G 이동 통신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 통신 네트워크 솔루션 회사인 어펌드 네트워크를 인수한다고 3월 26일 밝혔습니다. 그리고 구글사나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도 최근 AT&T와 5G 기반 서비스 협력을 골자로 하는 동맹을 맺었습니다. 또한 5G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는 이런 제약, 어떤 제약이냐? 속도죠, 속도. 이런 속도적인 제약에서 벗어나서 게이머가 이동 중에도 스마트폰으로 고화질 게임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이나 영화, 뉴스 같은 콘텐츠 서비스도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4G 시대에도 기기에 관계없이 비디오 게임을 실행할 수도 있었는데 4G 기반의 스트리밍 게임 서비스는 이동 중에 지연 현상이 너무 많이 일어났는데 5G에서는 큰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5G에서 여러 가지의 디바이스에 고효율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라우드는 스트리밍 게임에서도 한판 전쟁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2일에 이번 달이죠. 아마존이 클라우드 게임 사업에 본격 진출했습니다. 아마존이 다른 것보다 게임은 좀 늦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게임 사업에 진출했다. 그래서 프로젝트 템포를 공개했습니다. 구글은 지난 8일부터 2달간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구글 스테디아를 무료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바이러스의 여파죠. 그래서 구글과 MS,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 공룡들은 그 다음 격전지가 게임 콘텐츠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의 중앙화입니다. 그렇게 기술이 발전한 클라우드의 중앙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클라우드 시대의 정보는 다시 중앙화가 됩니다. 전기가 집마다 자가 발전을 하던 시대에서 중앙발전소가 상업발전소가 생기면서 이제 내 집에 있는 발전소를 쓰지 않고 스위치만 껐다 켰다 하면서 돈만 내면 되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듯이 그 IT 자원도 돈만 내면 시대로 전환이 돼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내 정보의 통제권이 상실되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 나왔던 입법이 하나 있습니다. 데이터 3법인데요. 데이터 3법은 특정 개인을 못 알아보게 처리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서 데이터 이용의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금융 분야 데이터 신산업 육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잘 보시면 금융 분야가 있습니다. 금융 분야. 이것이 뭔가 차후에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개인을 못 알아보게 처리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 몇 단계 여러 정보를 거치면 누군지 금방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지금 오픈시키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마이데이터 산업과 어떤 연관성이 있다. 여러 곳에 흩어진 개인별 신용정보를 통합관리하면서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는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방안도 같이 마련했는데요. 이를 통해 전자금융이나 대출중개, 주선,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활용한 투자자문과 일임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4월 중 추가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어떤 데이터와 금융상품, 여러가지 나의 정보들이 오픈되면서 생기는 중앙화의 내 개인정보의 오픈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시민단체들, 이 시민단체들이 국회는 국민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 3법 처리 중단하라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을 시민단체 입을 빌어서 개인정보 도둑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정보 인권을 후퇴시킨다는 시민사회단체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데이터 3법이 오늘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어요. 데이터 3법은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냥 뿅 통과한다고 봐야 되겠죠. 시민사회단체는 데이터 3법은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기업이 무제한적으로 정보 주체 동의 없이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공유, 결합할 수 있다고 했다며 나아가 국가가 나서서 개인 신용정보 및 공개된 소셜미디어 정보의 거래를 허용하고 활성화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네, 이것 때문이죠. 이거. 그래서 저는 CBDC의 국가 디지털 화폐의 사전 작업 중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어떤 형태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 중에 클라우드도 선점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국가 디지털 화폐가 발행되기 전 수순으로 디지털 통화가 곧 금융시장으로 이어지는 어떤 탄탄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CBDC의 마이너스 금리 가능성 저번에 말씀드렸죠. 지난번 방송을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가능성으로 인해 가지고 계좌에서 바로 상품으로 연결하는 마이데이터 사업과 연결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범국민 돈벌이 수단으로서의 실시간 개인정보 공유 서비스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디지털 정부에서 개인정보를 무한 퍼주는 마이데이터 사업과 글로벌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로 데이터 주권과 데이터 통제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시스템은 써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데 개인이나 기업이 사용하면 할수록 더 높은 의존도가 생기게 되므로 정보는 고스란히 노출되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 데이터가 있으면 내 정보, 내 파일들, 내 사진들 있으면 어떻게 남한테 맡기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의심 없이 요즘에는 내 데이터들을 남의 창고에다가 갖다 놓는 디지털 관리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시대의 데이터 문제를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클라우드에 좀비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것은 클라우드상의 삭제 문제입니다. 삭제를 해도 삭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뭐 좋은 것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실수해서 내가 지웠을 때 한 30일까지는 다시 복구를 할 수가 있죠. 들어가 보면 클라우드상의 데이터 삭제는 PC나 스마트폰에서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클라우드의 중복성, 가용성 모델 때문에 모든 파일은 언제나 클라우드 회사에서 여러 개의 사본을 함께 저장합니다. 이것 때문에 클라우드상에서 데이터를 삭제한다는 건 이 모든 파일들을 다 삭제했을 때만 가능한데 사용자는 클라우드 계정에서 파일을 지움으로써 클라우드상의 모든 파일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파일을 하나 이렇게 사진 3장을 위험한, 이거 노출되면 안 되는 건데 하고 아예 중요한 이렇게 사진을 올렸는데 이게 필요가 없어서 클라우드상에 사진을 지웠어요. 그런데 복제된 사진들이 클라우드상에 많이 존재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삭제된 정보에 복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클라우드 업체에서 200여 개의 드라이브를 구매한 엔지니어가 이들 드라이브에서 개인 정보 및 기업 정보를 복원했습니다. 심각한 내용이죠. 그래서 삭제된 줄 알았던 데이터가 해킹이라도 당한다면 또는 업체의 실수로 그 데이터가 노출되기라도 한다면 결국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건 개인 고객과 기업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데이터는 누군가 들어와서 다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구글이 당신을 속속들이 보고 있다. 어떻게 보고 있느냐? 구글은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해서 구글 계정을 만들도록 강제하고 있다. 구글 캘린더와 독스, 드라이브 등에서 사용하는 이메일과 암호가 바로 구글 계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 만들 때도 그 계정이 필요하죠. 이 계정이 없으면 구글은 휴대폰이나 컴퓨터의 쿠키를 이용해서 익명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데 이것만으로 개별 사용자가 실제로 누구인지 파악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구글이 사용자 식별을 위해서 수집하는 모든 데이터는 안드로이드 폰과 태블릿 등에서 구글 계정에 로그인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지메일을 사용하든 등록된 사용자로 하든 유튜브를 사용하든 다 마찬가지다.
이것들은 다 노출이 된다 이런 얘기죠. 구글이 이 사용자를 잘 식별하는 이유는 구글은 검색 엔진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검색 엔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도 거의 한 90%는 구글로 하는 것 같아요. 구글 크롬으로. 그래서 따라서 구글이 수집하는 첫 번째 정보는 사람들이 검색창에 입력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구글이 사용자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추적하는 이유는 사용자에게 보여줄 광고를 더 잘 선택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 얘기는 믿기지는 않고 다른 또 의도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경우 개인 이메일까지도 자사가 수집할 수 있도록 약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메일을 이 사람들이 다 봐도 아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데이터 수집의 목적은 훨씬 넓고 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데이터 무한 수집의 의도는 무엇인지 우리가 다 속속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도는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AI 스피커로도 불법 감청을 했던 사실들이 드러났었죠. 아마존, 구글,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정보기술 기업들이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사용자의 대화를 엿듣고 녹음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났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신문을 통해서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미국 IT 전문 매체 더 버즈에 따르면 MSN은 이용자들이 인터넷 전화, 스카이프, AI 음성 비서, 코타나 등에서 수집한 음성 기록을 외주업체를 통해 기록하고 활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주업체 직원들은 20여 개의 주제로 영역을 나눠서 음성을 정리하고 기록했다. 엄청난 나의 사생활들이 이렇게 뭐라고 하면 여기서 다 해서 자기들끼리 기록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페이스북은 수백 명의 외부 직원을 고용해서 자사 서버에 저장된 이용자 음성 녹음을 글로 옮겨 적도록 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일파만파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을 것을 우려해서 익명으로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이들은 이용자들의 음성이 어디에 어떻게 녹음되는지 왜 글로 옮겨 적는지에 대한 설명 등은 듣지 못한 채 지시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I와 빅데이터, 5G 등 기술이 이런 IT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우리는 이런 데이터 위협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을 결합한 클라우드의 중앙화는 다가오는 디지털 통화 세상의 포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CBDC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의 디지털 통화 CBDC가 중국을 선두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CBDC와 관련된 국가 디지털 통화에 관련된 디지털 환경에 대한 내용과 암호화폐로 이어지는 상황을 추가로 연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독점과 구독경제 이것을 한번 말씀드릴까 하는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